집에 잡기를 모시고 있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있나. 저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지. 너무 춥다. 잘 쉬고 간다.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얘는 디올입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할머니의 꿈. 만 13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듣고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우리 집 지하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4년 10월 8일 여느 날처럼 저녁밥을 차려 드시고 TV에서 하는 유치한 코미디 프로를 보시다가 쏟아지는 잠에 못 이겨 잠자리에 드신 할머니.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몸도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셨더래요. 잠에 빠지고 얼마 안 있어 바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한기가 도는 장소에 할머니가 서 계셨대요. 장소는 어느 강가에 있는 선착장 같은 곳이었대요. 영문도 모를 장소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계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 뒤로 갑자기 뚜벅 뚜벅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순간 전신을 감싸는 두려움에 덜덜 떨리는 몸을 잡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저기 멀리서 웬 남자 2명이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잡고 끌고 오더랍니다. 그 2 남자는 검은 옷을 아래 위로 걸쳐 입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하얗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2 눈은 위로 쭉 찢어져 올라가 있고 특히 그 눈빛이 너무나 무섭고 싸늘했다네요. 그 둘이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는데 그제서야 그 2 남자 사이에서 끌려오는 사람에게 눈이 가더랍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끄러지듯 점점 다가왔다는 거예요.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만큼 다가왔을 때 갑자기 가운데 끌려오던 사람이 얼굴을 확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헉 소리를 내면서 놀라셨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위층에 살던 남자, 즉 우리 아빠였죠. 허름한 옷에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 피까지 흘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대요. 할머니는 두려움도 있고 아니 이보게,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은 누구고? 또 몰골은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다 돈 좀 주세요. 돈 안 주면 이놈들이 나 놓고 간대. 나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어서 돈 좀 줘요. 그때 할머니는 아무래도 뭔 일이 날 듯 싶어서 황급히 말씀하셨대요. 아니 이 사람아, 무슨 돈인가? 나랑 같이 얻는 값에 일로 와. 그랬더니 아빠가 고개를 휘저으면서 아니 안 가요. 이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나 좋은 데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너무나 절박하게 말씀하시니까 할머니가 혹시나 싶어 바지춤을 뒤적거리더니 1,000원짜리가 한 장 있더래요. 그걸 아빠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가진 게 1,000원뿐이니 이거 주고 오늘은 나랑 돌아간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게 저 2 사람들, 어? 할머니도 당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그 돈을 받고 너무나 고마운 표정으로 1,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더니 웃으시더래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작 1,000원짜리였지만
기뻐하는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하는 아빠는 덩치 큰 두 남자에게 이끌려 선착장 앞에 사람 길이만한 나무 상자에 아빠를 집어넣고는 그 위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올리더랍니다. 그리고는 배에 상자를 싣고 강을 건너더래요. 할머니는 그 모습에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차려보니까 땀으로 흠뻑 젖어서 꿈에서 깨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에 시집간 딸네 집 다녀오시러 며칠 집을 비우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 집에서 상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그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두 남자는 저승사자 같았고 내가 준 돈은 노잣돈이 아니었을까 하는.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못 가게 말렸다면 아빠는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론 할머니가 주신 1,000원 덕분에 아빠가 강 건너 편히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말 많은 이야기들에 노잣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가 봐. 이제 죽어서.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영화만 보더라도 그 나오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 위에다가 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뭐 눈에다가 동전을 올려주던가 그런 노잣돈이 저승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섬뜩하지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함부로 기도를 올리면 안 되는 이유.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니고 같이 일하는 회사 형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형님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굉장히 잘 됐었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몇 년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도가 나 폐업 처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후로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리지가 않아서 집안은 급격하게 기울어만 갔대요. 일은 일대로 풀리지 않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부터 형님의 어머니께서 이웃에게 들었다며 물그릇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TV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그릇을 올려놓고 그릇 양옆에 양초를 두고 그 앞에 향을 피워 기도를 올리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요.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탁상 위에 물그릇을 놓고 향을 피우고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던 거죠. 집안이 잘 풀리기를 기원한다는 기도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고부터 형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교통사고가 났고 가족 모두 가위에 눌렸고 형은 매일 이유 없는 고열로 병원 신세를 졌더래요. 아버지는 당장 급한 마음에 시작한 막노동 작업 중에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시는 등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유독 형님 집안에 안 좋은 일만 더 생겼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님의 가족에게 무당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집에 잡기를 모시고 있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있나? 집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무당의 말에 그날 바로 집으로 함께 갔었대요. 집안을 둘러보던 무당이 어머니가 기도를 올리던 물그릇을 보더니 버럭 소리를 치더랍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래? 어머니께서는 무당에게 비록 미신일지라도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를 올렸다고 했대요. 그러자 무당이 혀를 차면서
저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그 기도는 원래 터를 지키는 터주신에게 올리는 의식인데 그 장소에 터주신인지 잡귀인지 어떤 신이 들려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올리면 위험하다고 했대요. 게다가 기도를 올리는 제를 지내는 만큼 잡귀의 힘은 더 강해져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 든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터주신이 들어와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도리어 지금처럼 잡귀가 자리를 잡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무당과 함께 제를 지내고 물그릇을 치우고 난 뒤로 형님 집안은 안정을 찾아갔대요. 형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부로 기도를 올리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어떤 귀신이 제 곁에 붙을지도 모른다고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함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잡귀가 붙는데요. 여러분 영화 곡성 보셨죠? 거기서도 그 황정민이 모시던 신이 물론 처음에는 황정민이 좋은 신인 줄 알고 모셨겠죠.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악귀였고 잡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실제로 무당이 신을 모셔도 그게 잡귀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신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물 떠놓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소린 거죠. 저는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섬뜩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아이들의 산. 친척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다. 몇 년 전 누나는 친구 A, B와 함께 영적 장소를 순회하고 다녔다고 한다. 가이드북에 실려있는 유명한 영적 장소들은 대부분 다녀봤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을 만한 곳까지 찾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중 어느 산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은 가이드북 같은 데는 실려있지 않은 곳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산은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곳이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둘러 얼굴을 가리기로 했다. 산기슭에 도착해 세 사람은 산에 올랐다. 등산로는 잘 닦여 있지 않아 지역 사람들도 그리 오르지 않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다고 한다. 한동안 산을 오르는데 위에서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다. 엇갈리며 남자는 인사를 건넸지만 세 사람은 대답하면 여자인 게 들킬까봐 가볍게 목례만 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남자는 세 사람을 불러세우고 바라봤다고 한다.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조심히들 가세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세 사람은 발을 옮겼다. 아무래도 들키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았다. 한동안 올라가자 넓은 장소가 나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누나와 B가 앉아서 쉬고 있자 A는 주변을 둘러보고 올게 라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단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도 A는 돌아오지 않았다. 둘이서 A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A를 찾고 있는 사이 B마저 놓쳐버려 누나 혼자 남게 되었다.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나무 그늘에서 5살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런 곳에 애가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누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다. 누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 아이가 숨은 나무 뒤편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아이 이렇게 추운데 얇은 셔츠 한 장에 맨발 차림이었다. 어디선가 수많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다. 몇 개의 나무 그늘에서 아이들이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는 패닉에 빠져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니 산을 오르다 마주쳤던 남성과 B가 함께 있었다. 남성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세 라고 말하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 B의 말에 따르면 누나와 둘이서 A를 찾던 도중 문득 혼자만 남아 있었단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산길 근처에 있었는데 오르다가 마주쳤던 남자가 달려오더라는 것이었다. 이봐, 널 괜찮아? 다른 사람은? B는 상황을 설명했고 남자와 함께 누나와 A를 찾았다고 한다. 남자는 마주쳤던 무렵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하산하다가 말고 다시 올라왔다고 한다. 누나는 산길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우선 남자가 누나를 업고 B와 함께 하산했다. 곧이어 남자가 A를 찾아 같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 후 세 사람은 남자에게 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세 사람이 영적 장소로 생각하고 찾았던 산은 옛날에 아이를 버리던 산이라고 한다. 그 산에 여자가 들어서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이들의 영혼이 달라붙어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자는 입산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누나와 친구들은 영적 장소 찾는 것을 그만뒀다고 한다. 출입 금지가 된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입산을 금지했대잖아. 그럼 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도 좀 궁금하긴 해, 흉가. 근데 아마 나는 절대 무서워가지고 혼자 죽어도 못 갈 겁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렇게 되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이상한 터널. 친가에 갈 일이 생겨 한밤중에 시골 도로를 차로 달리고 있었다. 밤이라 차도 거의 없어서 도로는 한적했다. 그러다 조금 긴 터널에 들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붕 하는 큰 소리가 들려서 백미러를 보니 언제 다가왔는지 큰 트럭이 바로 뒤에 있었다. 트럭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뒤에 바짝부터 내 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는 짜증이 나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속도를 내자 트럭 역시 속도를 올려 바짝 쫓아오며 계속 불빛을 비춰대는 것이었다. 마침 터널의 거의 끝이어서 밖으로 나가면 트럭을 먼저 지나가게 양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터널 밖으로 나오자마자 갓길로 나가 속도를 줄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백미러를 보면서 트럭이 지나가길 기다려도 터널에서 트럭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다른 차도 없었고 큰 소리를 내며 바짝 쫓아왔는데 지나가는 것을 못 볼 리가 없었다. 차를 세우고 터널 쪽을 바라보는데 깜깜하고 주위가 조용해서인지 갑자기 무서워졌다. 차 창문을 누군가 똑똑똑 두드리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아! 소리를 내며 쳐다보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창문을 내렸다. 여자는 자기 차가 갑자기 도로에서 서는 바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는다며 자기 폰이 배터리가 나가 꺼졌으니까 내 폰을 빌려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나는 흔쾌히 폰을 빌려주었고 여자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모양이었다. 여자는 당황한 듯 울먹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는 그냥 갈 수도 없어서 일단 내 차에 타라고 했다.
어쨌든 남편이 오고 있을 테니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던 중 여자가 배가 고프다면서 자기 차에 있는 간식을 가져오겠다며 차에서 내려 자기 차를 세워둔 쪽으로 걸어갔다. 여자가 내 차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세워둔 자기 차에 타는 걸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가 뜬 걸 보고 여자 남편인 것 같아서 얼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땡땡씨 남편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나는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설명을 들은 남편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는 것이었다. 제 아내 지금 집에 있는데요? 네? 나는 멍한 소리로 물었고 남편이 잘못 안 거 아니냐고 묻는 전화기 너머로 무슨 일인데? 하고 묻는 부인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차에서 내려 여자의 차 쪽으로 걸어갔다. 남편은 자기가 사는 동네를 말해줬는데 아까 여자가 말한 위치와 똑같았다. 여자의 차에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차는 폐차였다. 앞유리는 깨져 있고 군데군데 찌그러진 상태에 담쟁이 덩굴이 휘감긴 세워둔 지 오래된 듯한. 물론 차 안에 여자는 없었다. 소름이 돋아 아무 말 없이 멍해 있자 남편은 뭐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여러 가지가 궁금했지만 다시 거는 것도 무서워서 불이 나게 차로 돌아와 집으로 달렸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터널 트럭과 여자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분명 맨정신에 겪은 일이었고 그 후로는 절대로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령처럼 있던 귀신이 따라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 지금 전화받은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었을까? 불륜녀. 근데 이제 불륜녀가 사고가 나서 이제 죽은 거지. 그래가지고 남편 전화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가 있었다는 거 보면 신고해달라고 언지를 준 게 아닐까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미스테리네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공포 동호회에서. 공포 동호회에서 알던 동생의 체험담입니다. 대학생인 동생은 의형제처럼 지내던 동네 형이 장가를 가고 거의 2년 만에 초대하여 처음으로 형님네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학업 때문에 급히 결혼식을 치른 형인데 아주 싸게 매물로 나온 뾰족 지붕의 2층 양옥을 요행히 구해서 부인과 신혼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고 방문했을 때 형님의 집 마당에서 혼자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빨간 원피스 차림의 여자애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캔디 머리를 하였고 매듭에는 앙증맞은 방울이 달려있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장가간 지 2년이라지만 애를 보면 적어도 3, 4살 정도는 먹어 보였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형님의 조카로 생각했습니다. 형님 내외의 안내를 받으며 좁고 긴 마루를 지나는데 아까 밖에서 본 여자애가 어느새 먼저 들어와 저만치 마루 끝에서 장난감 배구공 같은 걸 쥐고 동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형수님이 준비한 갖가지 음식을 먹으며 형님 내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생이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딘지 모르게 얼굴이 창백하고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도중 형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캔디 머리의 원피스 차림의 여자애가 형수의 뒤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술을 마시던 형님에게
저 꼬마가 누군가 물으니 형님은 이미 술이 제법 된 상태라 횡설수설할 뿐이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형님 2층 빈방에 하루 자고 다음날 가기로 되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지라 밤에 자다가 깨어 소변이 마려워 아래층 화장실에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형님 내외가 자는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내 자리야.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작은 수면등이 켜져 있고 형님은 잠옷 차림에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뭔가 큰 고민이 있는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그리고 침대엔 형수가 곤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피스의 캔디머리 꼬마 여자애가 침대 위에서 형수의 아랫배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 자리야. 내가 들어갈 거야.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훔쳐보던 동생과 눈길이 딱 마주쳤고 순간 여자애는 연기처럼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생은 기겁하여 뒤로 차빠져 2층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형님께 집에 올 때부터 본 여자애와 간밤에 본 것을 이야기하니 형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내외는 애당초 그 꼬마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형님의 꿈에 밤마다 나타나 꿈자리를 사납게 만드는 꼬마애랑 인상차기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형수님이 애만 들어서면 자꾸 유산이 돼서 걱정이라고 하시던데 혹시 그 꼬마가 형님 내외를 부모로 여기고 자신이 대신 태어나기를 빌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섬뜩하다. 근데 참 이해 안 가는 게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기심에 그 형님이 자는 그 방을 왜 열어보는 거야 대체? 이상해. 그게 제일 무섭다. 왜 훔쳐봐? 그러네. 아주 싸게 매물로 나온 2층 양옥을 요행이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방령이었네 이 꼬마애가. 그래서 시세보다 너무너무나 싸게 나온 집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심해야 돼요. 괜히 싸게 나올 리가 없어.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발레리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매일 투병하며 병석에 누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할 가망이 없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돈을 받고 부적을 써주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 부적을 사용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딸의 방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딸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고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동작은 조금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니는 너무 좋아했고 그런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하지만 얼마 후 딸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마지막으로 춤을 추던 딸의 사진을 현상해 보았다. 그 사진을 본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에는 천장에서 고개를 내민 귀신이 딸의 머리채를 잡고 막 방에서 이리저리 막 당겼다 놓았다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짧은데 이거 맞아. 저도 이거 알고 있던 괴담인데 구간이 명관이라고 옛날에 우리 사촌 누나가 해줬던 이야기인데 나 이거 제일 무서웠어 진짜.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호숫가의 여자. 12월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 친구는 천안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서 제 친구는 계절학기를 신청한다고 했고 저에게 기숙사에 들어갈 건데 짐 좀 같이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도 남겠다, 알겠다 라고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짐이 꽤 많아서 아는 분 차에 짐을 싣고 대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분 사정으로 꽤 늦게 출발한지라 막상 학교에 도착해보니 주변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한 밤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차 주인께서는 담배 좀 사오신다고 학교 입구에 내리셨고 저한테 운전대를 넘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짐 전부 옮기고 나서 정문에 차 대기시켜 둬라. 나 담배 사고 몇 개 피고 있을게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숙사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짐을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너 그 차 몰고 정문 내려갈 때 호수 보면서 내려가지 마라. 선배한테 들었는데 호숫가에서 귀신 봤다더라고. 이러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귀신 얘기냐고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또 사람인지라 궁금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2학기 종강하고 선배가 기숙사 집까지 실어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담배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담배를 하나 사고 나오고 있는데 호숫가에 있는 의자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담배 하나 빨면서 멍하니 여자를 구경하고 있는데 여자가 선배 쪽을 쓱 흘겨보더라는 거야. 근데 선배가 무서워서 차 타고 전속력으로 학교를 빠져나갔다는 거지. 뭐? 째려봤는데 왜 도망가? 아씨 그 구라 아니야? 근데 그 째려보는 게 마치 로봇처럼 그 뚝뚝뚝 끊어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야, 그게 뭐가 무섭냐?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뭐래더라? 뭔가 더 말해줬는데 내 기억이 안 났네. 이러는 겁니다. 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짐을 옮겨줬습니다. 짐을 거의 다 옮겨주고 술 한잔하고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는 말에 그럼 내려가서 차 돌려주고 온다 말하고 차를 몰고 정문까지 갔습니다.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저기 정문 편의점 방향에서 차 주인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속도를 멈추고 길가에 차를 세우자 거의 곧바로 차에 아저씨가 타시면서 돌아가! 백하라고! 이러면서 연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 에? 뭐라고요? 만 하였고 아저씨는 제 팔을 미친 듯이 때리시더니 벼랑간 앞을 삿대질 하시면서 야 오잖아! 저기 오잖아! 뒤로 가라고!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아저씨의 말대로 일단 후진을 밟으면서 기숙사 근처로 갔고 기숙사가 보이자 아저씨께서는 차 문을 열고 후진하는 차에서 내리시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기숙사로 내달리셔서 아직 기숙사 문 밖에 있던 컴퓨터를 옮기던 친구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주차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아저씨가 가리키던 방향을 한번 본 다음 친구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아저씨가 두려움에 빠진 표정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고 제 친구와 친구 선배가 그 아저씨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두필 아저씨 왜 그러시는데요? 뭐가 온다는 건데요? 뭘 보신 거예요? 누가 쫓아온 거예요? 아저씨는 계속 두려움에 떠시다가 조금씩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담배 사가지고 나오는데 옆에 호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나 때울 겸 호수에 있는 벤치 거기 앉아있는데 교회 건물이 보여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게 한 번 몸을 떠시곤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느새 내 옆으로 3번째인가 4번째 벤치에
여자가 그 여자가 인기척. 그래, 인기척이 났어. 그래서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더라고. 어두워서 그런지 눈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다시 심하게 몸을 떠시고는 정말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할 만큼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나한테 달려왔어. 그래서 그러시고는 계속 몸을 떠시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친구는 일단 아저씨를 자기 방에 재우기로 하고 선배 방으로 와서 심각한 얼굴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뭔가 꺼림칙한 마음에 그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기억났다. 뭐가? 내 선배가 했던 말. 저는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는 다시 한 잔을 비우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그 못 본 거 아니다. 뭘? 아저씨가 그 여자 눈 못 본 거 아니라고. 뭐? 선배가 그러더라고. 눈이 그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고. 저는 눈이 텅 빈 여자를 상상하며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친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마냥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그거 들었다? 그 중얼거렸다는 그거. 그래? 뭐라 그랬는데? 살아있다. 뺏자. 죽이자. 라고 했다더라. 저와 친구는 그 뒤로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고 그 아저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친구 선배가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도 이 사연처럼 천안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거기 호수가가 진짜 있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내 상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 여기 알거든. 나 지금 소름 돋아.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산속의 항아리. 이번엔 아는 분의 어머니가 어린 소녀였을 적의 이야기야. 편의상 소녀라고 칭할게. 소녀가 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뒤에 동쪽 언덕은 늘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별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고 가지 말라고만 하는 어른들의 말 따위를 들을 리가 없었다. 소녀와 친구들은 마을 안팎을 돌아다니며 놀았는데 특히나 아이들은 작은 언덕 같은 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쟁놀이 따위를 하면서 노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숨바꼭질이며 전쟁놀이를 하면서 동산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없었는데 우연하게 어른들이 가지 말라던 동쪽 언덕까지 닿은 듯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서 신나게 놀았는데 신나게 돌던 와중에 소녀는 어디선가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 근처에 고양이가 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쪽 편에 작은 항아리들이 땅속에 반 이상 묻혀 옹기종기 모여 있더랜다. 이게 김치똑들인가? 장똑들인가? 하면서 친구들과 떨어져 항아리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간장 비슷하게 약간 탁한 물이 고여있고 물뿐만 아니라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장독 뚜껑을 여는 재미와 호기심을 멈추지 못하고서 구경을 하다가 문득 한 항아리를 열었는데 웬 꼬마가 그 안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더랜다. 야, 너 거기서 뭐해? 나와, 우리랑 같이 놀자. 같이 놀자고 계속 말을 걸었는데도 대답이 없어서 그 꼬마의 따은 머리를 확 잡아당겼더니 머리가 똑 떨어지는 것이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한다.
깨어보니 자신은 집에 누워 있었고 얼마 후에 소녀의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어서 놀랐고 너무나 무서웠다고 한다. 어른들이 평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언덕은 사실은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묻는 곳이라고. 말하자면 아이들의 공동묘지인 셈이었다. 어린 애들은 무덤을 만들어 묻을 수가 없고 그냥 묻자니 짐승들이 파헤칠까봐 항아리에 담아 묻어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가깝거나 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많이들 죽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아기들이 죽으면 보통 화장을 하거나 무덤 봉분을 만들지 않은 채 묻는다고 한다. 당시 그분이 살던 지역은 화장보다는 항아리에 담아서 묻는 옹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다. 소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 들었던 하는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기 울음소리였다. 산속에서 아기가 있을 리 없으니 고양이 울음소리겠거니 했는데 주변엔 고양이도 없었고 그 항아리들, 아기들 무덤만 있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집에 있다가 가끔 창밖으로 에옹 에옹 소리, 그 길고양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들리잖아요. 그거 자세히 들어보면은 사람 갓난아기가 막 우는 소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소리 중에 하나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 옹장을 한 아이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항아리 주변엔 고양이가 없었대요. 그렇다면 그 소리는 그 항아리 속에 있던 원혼들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한 친구. 몇 해 전 일본 유명 사이트에서 새벽에 한 네티즌의 주도로 집단 강령술을 시행했다가 그 결과 환각, 폴터가이스트 현상, 괴이한 여자 웃음소리 등 식칼에 의한 내장 파열, 환청 등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저는 대구에 사는 28살의 한 청년으로 몇 해 전 저의 친한 친구가 강령술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새벽 1시 반쯤에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당황해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구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친구가 경비실 앞에 잠옷 차림으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덜덜 떨며 집안에 귀신이 있으니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했다. 친구네 집은 3층이었다.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식칼이 있었다. 당황해서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본 혼숨을 자기가 시도했다고 한다. 혼숨은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그런데 혼숨을 시도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자기 방에 무언가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친구를 진정시키고 집안의 모든 불을 킨 후 인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동안 인형을 찾을 수가 없었고 친구는 불안해하며 그 인형을 꼭 찾아야 자기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물어봤고 인형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인형이 자신을 찾아와 해코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이고 귀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잠시 놀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애써 친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몇 달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친구네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친구의 어머니 표정이 하도 이상해서
두피리가 요새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몇 달 전부터 극도의 공포와 불면증으로 머리가 다 빠지고 극도로 쇠약해져서 한 달 전 자기 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고 혹시 짐작가는 게 있냐며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오직 강령술, 즉 혼자 숨바꼭질 이후 친구가 이상해진 것과 그때 친구가 한 말, 인형을 찾아야 해 라는 말이 제 귀 속에 맴돌아 바로 친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짐을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장과 침대, 냉장고 등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쯤 옮기고 있었을 때 침대 밑에서 발견된 것은 봉제 인형으로 된 여자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의 눈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같은 무언가 이 세상 사람 눈과 다른 그런 눈이었습니다. 대낮에 봐도 소름 끼친 그 인형 모습에 즉시 그 인형을 불에 태워 없앴고 친구 부모님은 최근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친구가 뇌의 착각 등에 의한 외상 등으로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인형이 발견됐을 때 그 인형의 입에는 제 친구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치겠다. 우와, 나 이래서 집안에 인형을 안 놔둡니다. 강령수 우리 안 하기로 약속해. 진짜로 약속해. 분신사바 그런 것도 하지 마. 약속해.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 장롱, 침대 및 좁은 공간, 물기, 습기가 있는 곳, 그리고 잘 때 물기가 있는 화장실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마세요. 귀신이 슥 나와서 머리카락을 세고 있대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PC방 손님. 제가 살던 동네에서 PC방 야간 알바할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외진 동네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 동네가 흉흉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며 호신용으로 칼이라도 챙겨 다니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동네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는 대학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었기에 아르바이트를 찾았어요. 그러던 중 동네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죠. 그 동네에는 PC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꽤 크고 다른 하나는 골목 1층에 자리한 허름하고 조그만 PC방이었어요. 다행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구하길래 거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깔끔했고 사장님도 젊으시고 야간 수당도 주신다기에 등록금은 충분하겠다 싶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곤 술을 마시고 온 손님들의 토사물을 치우는 일 정도밖에 없었죠. 그날은 유독 한가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평소 새벽 2시에서 4시쯤이면 야간 단골 손님이나 술 취해 자다 가시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 1시부터 손님이 뚝 끊긴 상황이었어요. 슬슬 오픈발이 떨어지나 보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새벽 3시쯤에 손님이 드디어 오시더라고요.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리길래 반가운 마음에 어서 오세요 하다가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웬 여자였는데 키가 180cm 정도는 돼 보였고
생김새 또한 이상했거든요. 머리는 산발에 화장은 정말 기괴했어요.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한 채 아이라인을 눈두덩이 위까지 그린 데다가 입술은 빨간 립스틱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볼에는 쉐딩이 보라색, 파란색으로 덕지덕지 칠해 놓았더라고요. 옷도 뭐가 묻었는지 엄청 더러웠고 정체 모를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여자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려서 저를 살짝 본 뒤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선 컴퓨터도 켜지 않은 채 까만 모니터만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 사람은 뭔가 싶었죠. 일단 저는 최대한 태어난 척 영화를 다시 재생시켰고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PC방 카운터에선 손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카운터 PC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자는 한 20분 뒤에 컴퓨터를 켜더니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이트에는 처음 보는 언어와 특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진짜 뭐 하는 여자인가 싶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괜히 멀쩡한 사람이면 어쩌나 그런 마음에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 사장님에게 이상한 손님이 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고개를 들었는데 여자가 어느새 카운터 앞에 와 있더라고요. 입이 찢어질 듯하게 기괴한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순간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죠. 당황해서 눈이 마주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 뛰더니 PC방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손뼉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요. 그리곤 이상한 춤을 추는데 춤 모양새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천천히 자기 팔을 비틀더니 목을 꺾으려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알바고 뭐고 PC방을 뛰쳐나가 다음 골목 국밥집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술 취한 손님이냐, 돈을 안 냈냐 이런 것만 물어보더군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도 그런 이유로는 출동할 수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께 연락했더니 다행히 바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장님도 한 동네에 살아서 5분 안에 오셨고 같이 PC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PC방에 들어가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야간 단골 손님 두 분만 앉아서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손님들에게 이상한 여자 손님 못 봤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그냥 먹튀 손님이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며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그러곤 사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CCTV에는 여자가 찍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문을 연 순간부터 갑자기 파란 화면이 뜨더니 사장님과 제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PC방에 CCTV가 총 8대였는데 여자의 모습은 하나도 찍히질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당황하신 듯 보였고 일단 오늘은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 와서도 절 보며 기괴하게 웃음을 짓던 그 여자가 잊히질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PC방에 출근을 하긴 했는데 그 여자가 또 올까 무서워서 도저히 계속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저만 그 여자를 봤고 증거가 없어 답답했지만 어느덧 개강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그날의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됐어요. 저는 친구와 공장 일용직 알바를 하다가 그 공장에서 일하던 한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디 사냐고 물어보시길래 동네를 얘기했더니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면서요. 그때는 논밭이랑 산뿐이었다고 하시면서 요새는 어떠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그 동네에 있었던 일본인 무당 이야기를 아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어렸을 적 동네 뒷산에 정신 나간 일본인 여자 무당이 살았다는 거예요. 미치기 전에는 꽤 유명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는데 정신이 나간 뒤로는 점점 잊혀졌다면서요. 그 후에는 가끔 뒷산에서 무당이 춤추고 있는 걸 봤다는 어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역 개발 때문에 뒷산을 허물게 됐는데 그때 그 무당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산에서 굴러 떨어졌는지 온몸의 관절이 꺾인 채로 죽어 있었대요. 그런데 시체가 웃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저씨도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 내용이 너무 기괴해서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PC방 알바할 때 보았던 그 괴기한 여자가 생각나더군요. 아저씨가 말한 무당의 생김새와 행동들이 그때 그 여자와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그날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후로 잊고 있었던 여자의 얼굴이 지금도 문득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들, 귀신 얘기하면은 좋아한대잖아. 근데 지금은 소금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우리 어깨 한 번씩 털고 갑시다. 아빠 무서워. 거기 앉아있어. 앉아. 아빠 지켜줘.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주방에서 본 누나의 얼굴. 몇 년 전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방학이었던 저만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뒹굴뒹굴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를 대충 때운 터라 살짝 배가 고파져 라면이나 먹으려고 부엌으로 가 냄비에 물을 받고 있는데 누나가 부엌 벽 뒤쪽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는 "야, 뭐해? 출출해서 라면 좀 먹으려고. 누나 한 입 할 거야?"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먹을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냄비에 마저 물을 받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직 누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고 분명 집엔 저 혼자뿐이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이 덜 깨서 착각한 건가 싶어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누나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고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입만 뻐끔뻐끔 거리고 있었는데 그 누나의 모습을 한 형체가 스르르 사라져 갔습니다. 그 누나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사라진 그 후에도 몇 분을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가 문득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누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는 라면이고 뭐고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누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반가운 마음에 뛰쳐나갔는데 누나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나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지." 아니, 너 계단에 너 분명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누나는 자기 얼굴을 한 귀신이 나왔다며 호들갑을 떠는 제가 내심 걱정이 되어서 조금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현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었지만 아무 대꾸도 없어 일단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방에서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누나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쳐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는 저와 누나 둘 다 귀신 같은 걸 다시 본 적은 없지만 그때 그 귀신의 장난은 지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나가던 귀신이 장난을 쳤나 봐. 근데 정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누나가 빼꼼 내밀고 야 뭐해?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집에 누나 없었지? 하고 다시 돌아봤는데 보통이면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도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게 너무 소름 돋는 포인트 아니에요? 귀신인 걸 알고 하고 돌아봤는데 계속 있어.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 귀신이 장난을 친 거네. 누나한텐 나의 모습으로, 나한텐 누나의 모습으로.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군대 시절 위병소 트럭 사고 목격담. 몇 년 전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2등병이었고 저희 소대가 검문소 경계를 맡는 주였습니다. 2등병이었던 저는 부사수로 들어가 왼쪽의 진지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사수는 뒤쪽을 보고 조장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시멘트 공장이 많아서 트럭들이 저희 부대 앞에서 유턴을 많이 했는데 그날도 한 트럭이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평소랑 똑같이 유턴을 하던 트럭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트럭을 향해 돌진해 그대로 트럭과 충돌을 했습니다. 택시는 그대로 트럭 밑으로 갈려 지나갔고 택시에 탑승한 사람들은 어깨 위로 모두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총 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그중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성 1명이 살아있어서 일단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와 사수는 여자를 차에서 끄집어냈고 조장은 신고 후 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10분 정도가 흐른 뒤 구급차가 도착해 여자를 후송하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보급관님에게 그날 구출해낸 여자가 후송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저와 사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해 본대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 마무리가 되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위병소 근무를 나갔는데 근무 교대를 하던 동기가 혼이 반쯤 나간 얼굴로 근무 설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등병끼리 잡담을 나눌 수가 없으니 그냥 교대 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분쯤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사수인 저는 사수에게 전방에 사람이 온다고 얘기했고 사수는 가까이 오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를 하라고 하곤 뒤를 돌아 확인을 하더니 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이씨, 너 졸았어? 있긴 누가 있다고. 너 죽을래? 분명히 제 눈에는 앞에 여자가 천천히 오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사수는 안 보인다고 역정을.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을 비비고 다시 여자가 있던 길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무가 끝날 때까지 온갖 쌍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 동기를 만났는데 동기는 저에게 어제 엄청나게 혼났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전방에 어떤 여자가 서 있길래 사람이 있다고 사수에게 말했다가 졸다가 헛것봤다고 혼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제가 본 여자와 같은 여자였고 그 일이 있은 이후 대낮에서도 저와 동기는 근무를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이틀 뒤 저희 소대의 위병소 근무가 다른 중대로 넘어가고 며칠이 흐른 뒤 간부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위병소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병사들이 무서워서 근무를 못 나간다고 부사수 자리에서만 애들이 귀신을 본다고 무당을 불러다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결국 부대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길래 나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당이 무언가에 쓰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 저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등병 아저씨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었다고.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후 위병소에서 귀신 나온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저는 부대에서 포상이 나와 휴가도 다녀오고 잘 지내다 별탈 없이 전역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이 해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가 택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계속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웠나 보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의지할 거 없이 몸은 너무 아프고 정신도 없는데 그 이등병이 도와줬잖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경찰학교 화장실 하반신 없는 귀신. 군대에 있던 2001년 이야기다. 의경을 지원해서 입대했던 저는 훈련소를 거쳐 경찰학교에 가게 되었다. 경찰학교에서는 각 층별로 중앙과 양쪽 끝에 모두 3명이 불침번으로 근무를 했다. 저는 일과를 마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뭐가 떨어졌나 생각하고 피곤해서 계속 잠을 청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으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주변에 불이 모두 켜졌다.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훈련병들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상황을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니 화장실 쪽에 2명이 쓰러져 있었다. 운동복이 아닌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침번을 서던 사람이었다. 곧 교관들이 왔고 다시 불을 끄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어제 불침번을 서다가 기절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로 불침번 근무자들에게 3명이 중앙에 함께 모여 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를 포함한 훈련병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심은 그날 불침번을 서던 3명 중 유일하게 기절하지 않은 훈련병 1명에게 쏠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앙과 양 끝에 1명씩 서 있어야 했지만 기관병들이 다 자는 새벽이다 보니 중앙에 다 같이 모여서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무 도중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원래 군대에서는 밤에 마음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이 급하면 꼭 근무자에게 말을 하고선 다녀와야 한다. 그래서 누가 말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갔냐며 투덜대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물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아마 누가 물을 잠그지 않고 갔나 싶어서 화장실 앞 근무자가 물을 잠그러 갔다. 그런데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중앙 쪽 근무자가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역시나 으악! 하는 소리를 냈고 쓰러졌다. 혼자 남은 근무자는 깜짝 놀라서 복도에 불을 다 켜고 달려가 보니 한 명은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고 다른 한 명은 화장실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 원인을 알지 못했고 결국 우리들은 교육을 마치고 각 다른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로부터 1년. 저는 상경을 넘어 수경으로 진급을 했고 아랫기수의 후임과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근무 도중 심심한 나머지 후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제가 경찰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한참 듣던 후임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후임이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때 병원에 다녀와서 한 기수 늦게 교육에 참여하게 된 사람과 같은 방을 썼는데 알고 보니 그때 기절하고 나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근무자 중 한 명이 후임과 같은 방을 썼던 것이었다. 후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 사람은 중앙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화장실에 물을 잠그러 간 녀석이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하다 싶어 화장실에 불을 켰더니 물을 잠그러 간 친구가 쓰러져 있고 웬 하반신이 없는 여자가 자기를 보고선 팔꿈치로 미친 듯이 기어오고 있는 걸 보고 기절을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 후임은 역시 경찰학교 시절 그 여자 귀신을 봤다고 한다. 새벽에 3층 베란다에서 그 선임과 몰래 담배를 피고 있는데 긴 머리에 짧은 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기어서 경찰학교 뒷문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반신이 없는 귀신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뭔가가 여기 자리에 있었나? 그러니까 남성들만 드글거리는 곳이었을 텐데 여성 귀신이라니. 와, 음기가 진짜 셌나 보다. 귀신이 음기가 셀수록 귀신이 센 거 아시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거리밥. 예전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제사 지낸 음식을 조금씩 모아 집 밖에다가 두면 걸귀들이 와서 먹고 그 집안의 재앙을 막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상들의 후덕한 인심으로 생겨난 풍습인데 관련해서 친한 친구에게 들은 경험담을 써보고자 합니다. 20살 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말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더랍니다. 이 친구는 할머니 손에 길러지다시피 해서 할머니를 끔찍히 생각했기에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의식도 없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의사가 말한 한 달 중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 집에서 편히 가시라고요. 집에 오신 뒤로는 자꾸 누가 자기를 데려가려 하신다면서 역정도 내고 어린애처럼 울기도 하셔서 기독교인이었던 친구 어머니께서 매일 찬송가와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우시곤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낮에 집 앞에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비구니 스님이 집 앞에 서 계시더랍니다. 어머님이 나가셔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집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꿈쩍도 않고 불경을 외우시면서 목탁을 치더랍니다.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데 비구니 스님이 어머니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위독한 분이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셨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세 잔의 깨끗한 냉수와 음식을 접시에 담아 대문 옆에 두시고 다음 날도 똑같이 새로 만들어 문 옆에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생수 대신 술 한 잔을 올리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서 가시는데 이상하게 묘한 느낌이 드셨대요. 어머니는 고민을 하시다가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셋째 날까지 스님이 말한 대로 한 후 그날 저녁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집 앞에서 술을 드시더랍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고개를 저으시더니 어머님한테 들어가라고 하셨대요. 아버지께 다가가려고 하니 점점 멀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꿈이 깨서 일어났는데 기적같이 할머니가 툭툭 털고 일어나 앉으시더니 밥 좀 달라고 하셨대요. 이게 19년 전 친구가 겪은 실화이고 할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승사자가 이제 집을 잘 모르니까 아버님을
모셔왔던지, 그러니까 할머니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마중 나오셨나 보다, 저승사자들이랑. 그쵸?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정신병원 감호실. 친구가 옛날 일했던 병원에는 감호실이라는 게 있었단다. 조현병. 그 무렵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지만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면 거기 가둬둔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창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좁은 방이었다. 하지만 친구가 근무하기 10여 년 전쯤 거기서 2명의 환자가 죽었다. 한 명은 신고 있던 양말을 실을 풀고 꼬아 끈을 만들어 쇠창살에 묶고 목을 맸다. 다른 한 명은 몰래 숨겨온 면도칼로 경동맥을 끊었다.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뒤 그 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급히 실려온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여자로 조현병 발작이 일어나 마구 날뛰다가 가족의 요청으로 병원에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병실이 꽉 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감호실에 들여보내려고 했단다. 사람이 죽었던 그 방에 말이지. 하지만 여자는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무서워! 무섭다고! 이 방은 싫어! 아무것도 모르는 신인 간호사는 뭐가 무섭다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환자는 여기 여자가 피투성이로 죽어있잖아! 라며 절규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었겠네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있다고 그 방에. 사정을 알고 있던 선임 간호사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 저런 사람들은 잘 풀리면 영 능력자가 되고 아니면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겠지.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신병이랑 그 영 능력자랑 한 끗 차이인 건가? 아니면 우리들한테 열리지 않은 그 영적인 문, 그런 게 개방되어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되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여자 눈에만 보였던 거죠. 이 조현병이었던 여자 눈에만. 정확히.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고시원. 2010년 당시 20살이었던 저는 장충동 D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통학하려면 대략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렸는데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제 하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군요. 게다가 여자친구랑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이 끊기는 일이 태반이라 결국 상경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죠.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루터기 고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렴했죠.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취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만요. 워낙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한두 달 정도만 살고 원룸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버리면 익숙해져서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7월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11월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11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동기들과 학교 앞 배 땡땡트라는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취해서 결국 동기들이 저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기를 없앤답시고 동기들과 학교 중앙 광장 코끼리 동상에 올라가는 등 미친 짓을 하다가 동기들을 먼저 보내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동산 뒤에 있는데 그곳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11시 정도만 돼도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름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곳이었습니다. 겨우 골목 앞까지 와서 이제 다 왔다 생각하며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가로등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툭툭 박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복 운동을 하는 듯 말이죠. 저는 저 여자도 술 취해서 맛이 갔구나 하고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뒤에서 너무 춥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마치 기계로 조합해낸 듯한 그런 소리였어요. 마치 공포 영화나 그런 곳에서 나올 법한 목소리였죠. 상당히 거슬리는 기분 나쁜 톤이었고 춥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하기도 했기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그리고 고시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은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에 불을 꺼놓으므로 가끔 맨정신에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1층, 2층, 3층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술 취한 여자가 바로 제 뒤에 있더라고요.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뭐야? 하고 입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그 전봇대의 머리를 박아대던 여자는 저를 쫓아왔던 겁니다. 제가 서 있던 장소는 층간 창가 쪽 담배를 태우던 장소여서 노래방 간판 불빛이 비쳤는데 그 여자 얼굴도 불빛에 비쳤습니다. 보통 시선이 다리에서부터 올라가서 얼굴로 향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얼굴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턱, 입, 코, 눈. 눈? 눈 주위가 새까맣길래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눈이 없었습니다.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갖춰둔 스쿱으로 도려낸 것 같이 말입니다. 3층 현관에서는 신발을 슬리퍼 같은 것으로 갈아 신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제 방 815호로 죽어라 달려가서 단숨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잠궜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찜질방처럼 따뜻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더는 안 올 거라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잠에 빠졌나 봅니다. 너무 더워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워서 문을 좀 열었습니다. 그 방은 문을 열면 왼쪽에 1인용 침대가 있고 정면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옷장이 있고요. 상당히 좁은 방이었습니다. 방에 창문이 없어서 환기를 하려면 문을 열어야 했고요. 잠에서 잠깐 깨어났던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눈을 감고 있어도 물체가 지나가면 보이지 않아도 뭔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누군가 제 방 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도 마셨겠다. 하도 피곤해서 그냥 옆방 사는 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죠. 그리고 아침 9시쯤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때 옆방 형도 일어났는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 일어나셨어요? 아니 일어난 건 진작에 일어났지.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에? 여자라뇨? 에이, 너 시침이 되지마 너.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가는데 네 방에 여자 한 명 서 있더만.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전날 새벽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저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것까지 생각났지만 그 주인공이 옆방 형이 아닌 그 눈알없던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거 형 아니었어요? 아, 너 무슨 소리야. 야,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저는 너무 놀라 방 안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쉬고 간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전날 새벽에 봤던 것은, 그리고 밤새 제가 느낀 인기척은 그저 술김에 본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에서 귀신들 외형을 살펴보면 눈이 뻥 뚫려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눈이 그 영혼이 통하는 통로라고 하잖아요. 귀신 혹은 악귀들은 그 영혼의 창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이 뻥 뚫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많은 귀신들 외형이 눈이 거먹게 뻥 뚫려 있을까?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햇빛이 들지 않는 집. 저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은 꼭 아파서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누워있는 날이면 어머니가 제 방을 자주 오셔서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으로 기역자 구조였고, 방과 방의 사이가 제법 멀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라 보일러를 열심히 돌려도 바닥만 따뜻하고 윗공기는 항상 쌀쌀한 느낌인데다가 집의 옆은 몇 년째 비어있는 큰 방앗간이 있는데 규모가 엄청 큰 건물이라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 집의 채광을 막아버려서 이런 환경이 제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몸이 안 좋아 학교를 조퇴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제 방에 뭔가 가지러 오신 것인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누워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의 그 몽롱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봤는데, 제가 어머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여자라고 추측이 가능했지만 얼굴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반은 짓이겨져 있었고 얼굴에 피가 상체를 전부 검붉게 물들이고 집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에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린 것인지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할 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데 의문의 그 여자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아차린 듯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다가오는 의문의 여자에 저는 눈을 감고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필아, 죽 먹고 자.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질끈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니 제 앞에는 의문의 여자가 아닌 어머니가 죽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오시면서 죽을 사오신 어머니를 보고 저는 순간 긴장이 풀어지며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나서 어머니께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는 제가 아파서 약을 먹고 누워있으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오시면서 죽을 사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누워있을 때마다 방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던 건지, 그 익숙하지만 이질적인 느낌은 그 여자의 느낌이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도 너무 음습하고 방앗간이 햇빛을 가려 채광도 너무 부족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사를 하고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해졌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그때 살던 집 옆에 큰 방앗간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이유는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몇 년 전 방앗간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기계에 머리가 끼는 큰 사고가 났고 긴 머리가 기계로 빨려 들어가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얼굴이 뭉개져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그 여성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햇빛도 들지 않고 습해서 몸이 아파 헛것을 본 것이었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구할 때 중요한 게 물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채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습한 곳은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은 습기가 비교적 덜해요. 그리고 집도 온기가 돌고 그래서 귀신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빛이 잘 들어오는 그 집은 다른 곳보다 비싼 그런 게 있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밤에 학교 가지 마세요. 때는 1년 전쯤 제가 고3 수험생 때 일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초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저희 학교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지고에는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이 2개가 있는데 별관 건물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A별관에는 청운관이라는 체육관이 있고 B별관 2층에는 저희 반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A별관이 훤히 다 보였죠. 고3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대학의 심각성을 모르고 놀던 1, 2학년 때와는 달리 정말 피똥 싸게 공부만 하던 때였죠. 기말고사가 금, 토, 월, 화였는데 토요일 시험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뛰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볼 과목 중에 영어가 있었는데 영어는 평소에 좋아하던 과목이어서 틈틈이 준비를 했기에 나머지 2과목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시작하려는데 앞불싸 교과서만 가져오고 EBS 교재를 놓고 왔지 뭡니까? 다른 학교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는 EBS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7교시 끝나고 EBS를 따로 틀어주고 시험도 교과서와 50대 50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서 대충 벼락치기로 하기엔 힘든 과목일 뿐더러 양도 장난이 아닌지라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여름이라 낮이 길긴 하지만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이미 깜깜해진 상태였죠. 경험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심한 밤의 학교는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음침하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험을 망칠 순 없기에 B별관 2층에 있는 저희 반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구에 초록색 불빛과 도로에 가로등이 있기에 망정이지 정말 음침하고 자꾸 예전에 봤던 공포물이 생각나서 귀신을 믿지 않던 저도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간신히 반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 더듬더듬 문을 따고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반에서 반대편 A별관이 훤히 보입니다. 4층까진 교실이고 5층부턴 신설한 체육관이었죠. 제 사물함에서 EBS 교재를 꺼내고 나오려는 순간
A별관 5층 체육관의 좁은 길쭉한 창문에 무언가 언뜻 비치더군요. 사람 형상을 띠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더군요. 저는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쳐다봤습니다. 공포란 감정이 들기 전에 먼저 고개를 드는 호기심이었죠. 그때 당장 달려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무언가의 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씩 웃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것이 창문에서 사라지더군요. 전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고로 A별관은 1층부터 5층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 쪽 벽이 모두 유리라서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층 창문에서 사라진 그것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무릎, 발목 등 몸통에 달린 관절이란 관절은 모조리 기이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빠른 속도로 계단을 뛰어 내려오더군요. 정말 5층에서 1층까지 도달하는데 10초? 그 내외로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본 모습을 봤는데 온몸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고 제가 눈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뻥 뚫려 있고 입은 끔찍할 만큼 찢어져서 피가 질질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 교실 건물로 미친 듯이 뛰어오더니 건물로 들어오더군요. 관절을 모조리 꺾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멍하니 보고만 있다가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정말 잡히면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이 도배가 되면서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반대편 현관으로 죽어라 뛰어갔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미칠 듯한 스피드를 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대편 계단에 다다라서 내려가기 전에 전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돼 미치겠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다 올라와서 복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더군요. 제가 있던 교실 부근쯤. 아시겠지만 학교 복도는 소리가 굉장히 잘 울리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없이 고요할 때라 뚝뚝뚝 그것이 관절을 꺾으면서 내는 소리가 스테레오로 생생히 들리더군요. 진짜 그냥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바짝 쏘고 진짜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그것의 속도를 생각했을 때 금방 잡힐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정문을 벗어나 학교 밖으로 나와 있더군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올려서 저희 교실을 봤는데 있더군요. 교실 창문에 서서 저를 빤히 보는 그것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집까지 전력 질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씻지도 못하고 방에 처박혀서 밤새 덜덜 떨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미스테리한 일이라 공포는 배가 되었죠.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나니까 시험이 걱정돼서 아침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벼락치기라도 해야 했기에. 등교 시간은 1시간 일찍 갔는데 선생님도 없고 아직 등교하는 애들도 없어서 적막하고,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어제 일이 생각나 무섭더군요. 교실 앞에 다다르니 어제 제가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EBS 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교재를 주워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교재에 한 손으로 잡은 듯한 핏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선명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손자국이라고 생각할 만한 핏자국이. 교재는 바로 푹푹 찢어서 저희 건물 옆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버려버리고
졸업할 때까지 야자를 하다가도 9시쯤이 되면 체육관 쪽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저녁에 가끔 지나가다가 불이 다 꺼진 학교를 보면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대체 그럼 정체가 뭐였을까요? 체육관에 있던 새까맣게 그을렸다고 했잖아. 뭔가 화재 사고로 죽은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화재로 죽으면은 근육이 쪼그라붙어가지고 글쎄 그것 때문에 뼈가 부러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귀신의 외형도 관절이 다 꺾여 있었다며. 그리고 몸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며. 그래서 불에 타가지고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막 부러져가지고 그런 귀신이 아니었을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담력 시험. 전 영감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24살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초등학생일 무렵 저는 합기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도장에서는 여름마다 합숙훈련을 빙자한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갔는데 전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중 유일한 6학년이라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죠. 그 이외에도 대학생형 둘, 누나 둘이 관장님을 도와 합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교육 같은 것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10년이 지난 일이라 훈련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하지만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담력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죠. 합숙을 하던 곳이 워낙 교외여서 그랬는지 차를 타고 조금 이동했습니다. 산비탈에 크게 늘려진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이 담력 시험의 장소였죠. 길은 외길이었고 좌측으로는 경사진 절벽, 우측으로는 묘지들이 있는 곳을 오르는 게 목표였습니다. 걸어서 끝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우리는 2명씩 한 조로 5분 간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친한 동생들끼리 나름 꾀를 내어 먼저 올라간 조가 뒤에 따라올 조를 기다려 넷이서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동생 둘이 먼저 출발을 했고 곧이어 출발한 저희 조와 만나는데 성공해 그렇게 넷이서 묘지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나무 뒤에서 탈을 쓴 대학생형이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하듯이 뛰쳐나왔고 저희는 당연히 놀라 자빠진 기억도 생생하게 나네요. 동생 한 명이 울자 대학생형은 탈을 벗으며 미안하다고 용기 내서 끝까지 올라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넷은 손을 꼭 잡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아주 기묘한 것을 봤습니다. 왼편에 굉장히 컸을 듯한 나무 그릇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복을 입고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울보였던 동생은 다시 울기 시작하고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게 보통 담력 시험을 할 때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하고 튀어나와 놀래켜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사람을 발견했기에 저희는 정말 기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조금씩 몸을 흔들며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거리는 꽤 가까웠고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놀래켜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게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죠. 10걸음조차 남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저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그 정적 사이로 소복을 입은 사람이 계속 뭐라고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지나쳤고, 저희가 지나치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거리고만 있었죠. 그 사람을 지나침과 동시에 공포가 극에 달해 저희 넷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산 정상까지 달려갔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분장을 한 건지, 또 대체 왜 저러고 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그 사람을 찾아내 마구 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담력 시험이 끝나고 숙소 복귀를 위해 모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저희를 올려보낸 형, 탈을 쓰고 놀래켰던 형, 정상에서 아이들을 받아주던 관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받아주던 누나, 저는 당연히 남은 누나 한 명이 그 소복을 입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보니 그 누나는 무당들이 입을 것 같은 오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머리는 단발이었고요. 얼굴에는 구미호 분장이 되어 있었죠. 저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엄청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 누나에게 말을 거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넷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정상으로 전력 질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래키러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즉, 저희는 탈을 쓴 형을 지나 그 누나에게 가기 전 소복 입은 무언가와 마주쳤고 놀라 도망치느라 그 누나를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저희는 소복 입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지만 형들과 누나들은 하나도 믿어주질 않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런 장난은 안 통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관장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조 동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을 봤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장난 쳐봤자다. 결국 저희 넷만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10년, 정확히는 11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그날 그 상황만큼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그 사람은. 차라리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사람이 아니었다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4명이 동시에 봤잖아요. 그 착각이 아니었던 거지? 아, 맞다.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담력 시험을 왜 하냐고요. 근데 요즘에도 담력 시험 하나?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옥상에서 춤추는 여자. 모든 아파트는 단지로 구성되어 있죠. 집에서 베란다를 바라보면 정면에 또 다른 아파트가 보이는 식으로요. 그때 저희 집은 15층이었습니다. 가장 꼭대기층에 살았었죠. 그때는 7월이라 장마철이었고 비가 참 많이 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니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저는 거실 불과 TV를 켰고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베란다 밖으로 스치는 무언가가 제 시야에 들어왔죠. 무의식적으로 베란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 건너편에 보이는 아파트 옥상에 어떤 한 여성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춤추고 있는 여성의 실루엣만큼은 확실히 보였죠.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왜 저기서 춤을 추고 있지? 미친년 아니야? 문득 기분 나쁜 느낌이 들던 저는 커튼을 치고 그냥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부랴부랴 집을 나섰고 거실 불까지 켜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집구석이 개판 5분 전이구만. 투덜투덜거리며 쳐져 있던 커튼을 옆으로 걷는 순간 어제 그 여인이
또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장마철이라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어제부터 저러고 있던 건가? 순간적으로 혼란이 찾아온 나는 최대한 베란다 쪽으로 몸을 당겨 그 춤추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자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미친년이구만. 다시 커튼을 치고 잠자리에 든 저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나섰죠. 그때 저희 집 건너편 아파트 인도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구급차는 물론이고 경찰차까지 도착한 상태였고 문득 궁금한 생각에 그쪽으로 다가간 저는 조용히 주민 중 한 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저기 무슨 일 있어요? 살짝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보던 주민이 혀를 차더니 손가락으로 옥상을 가리켰죠. 글쎄, 이틀 전에 한 여자가 옥상에 목을 메고 자살했다잖아. 그걸 오늘 아침에 경비 아저씨가 우연찮게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가라앉았죠. 옥상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요? 이틀 동안 봤었던 춤추고 있던 여인. 지금에서야 눈치챘지만 그 여성은 춤을 추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을 맨 채로 비바람에 시체가 흔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네. 비바람에 막 흔들리니까 그게 춤추고 있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자,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라이브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정해지면 공지를 올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힘차게 내일을 시작하자고요. 지금까지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듀라 너도 인사해. 인사해. 알았어.